자, 지금 우리 친구가 그 품사,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보다라는 말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다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으면 이게 동사도 있고 또 보조 효용사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냥 보다라는 말을 낱말만 뚝 떼가지고 니은다를 붙여보면 동사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품사를 내가 특히 동사인지 효용사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이해돼요? 그 문맥 안에서 방법은 똑같지. 니은다가 되는지 그 문장에서 봐야지. 그 낱말만 똑 떼가지고 보면 당연히 보다는 동사밖에 없지. 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단어만 떼어서 보지 말고 뭐 한다? 문장 안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동사인지 효용사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봅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먼저 이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지 말고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보고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일단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라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를 꼼꼼하게 보라는 게 아니야. 아직 글의 내용도 모르는데 꼼꼼하게 봐봤자 그건 시간 낭비고 그냥 1, 2, 3, 4 쑥 훑어서 이게 경제에 관한 얘기고 또 기업에 대한 얘기 또 상거래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첫 단락을 읽으면 이 글의 방향이 잡힐 거야. 그리고 주제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 글의 방향, 주제와 거리가 먼 게 있는가 이걸 먼저 접근하세요. 만약에요, 요 선택지 안에 아주 세부적인 것,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넣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나왔다면 그럴 때는 일치 불일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택지마다 그 단어가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했고 지금처럼 1, 2, 3, 4 딱 봤더니 결국 이 글에서의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므로 즉 첫 단락에서 이 글이 어떤 방향의 글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고 선택지를 보세요. 그러면 첫 단락을 보면 관심의 경제학은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의 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야? 관심의 경제학이야. 인간의 관심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물건의 가치는 뭐가 결정하죠? 투입된 노동과 그리고 자본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심의 경제학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건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건 아무리 투입된 것이 많아도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관심의 경제학이에요. 우리 또 경제학에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행동경제학으로 받았는데 그 행동경제학은 또 뭐냐? 바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즉 경제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 기존의 경제학인데 이 행동경제학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는 즉흥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주변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경제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즉 주류가 사용하고 있는 걸 따라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새 또 경제학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도 결국에는 우리는 원래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는 들어간 노동력이나 기타 자본에 투입된 거에 의해 산출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학의 개념인데 이 글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관심이라는 외적 요소가 가치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즉 가단락 맨 끝에 이러한 관심이 기업의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개인의 관심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를 읽고
이 글이 개인의 관심을 경제학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걸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달락의 첫 번째 줄, 다달락의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어떤 논의를 끌어가고 있는지 이제 훑어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는 건 가당 항상 첫 단락만 읽으면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 꼼꼼히 보려고 하지 말고 첫 문장들을 보세요. 나는 뭘 얘기했냐면 개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이 일반화되면서 밑줄 쳐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라는 거야. 결국 맨 마지막으로 가면 되겠죠? 기업은 이제 소비자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었고 소비자의 관심을 자신의 상품의 유인으로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는 거야. 그 다음 다단락의 첫 번째 줄.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했어요. 그건 뭐다? 바로 또 맨 마지막으로 가면 나오겠지? 따라서 기업과 상품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음 단락. 그러면 라단락에서는 이제 첫 번째 줄에 평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 특정한 선택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기업은 브랜드 구축에 힘을 쏟는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제품 선전보다도 브랜드의 즉 그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는 이유는 결국 관심을 끌기 위함이다. 이해했죠? 1번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고 2번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개인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걸 즉 중시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현실 공간과는 달리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보다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정보가 중시된다는 건 이 견해와는 반대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쉽게 4번을 답으로 할 수 있어요. 즉 1, 2, 3번은 모두 윗글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방향에서 즉 제시된 것이지만 4번은 윗글의 주제를 거꾸로 써놨죠. 윗글은 기존의 합리적 선택과는 달리 우리가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것이 더 중요하다?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 소비자의 눈치를 더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기업인들이 크게 뭔가를 잘못하면 이미지가 실추하니까 검찰청 앞에서 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 물건만 잘 만들면 되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네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걸 염려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관심 경제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11번으로 가죠. 다음 글이 들어있는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작품 전체라는 조건을 줬다는 얘기는 이 글이 상춘곡이죠. 가사문학이고 최초의 가사문학 상춘곡이에요. 이건 알고 시험 봐야지. 왜? 흥진의 무침분내 첫 구절 보자마자 상춘곡이 떠올라야죠. 여러 번 출제됐던 글이고 아직도 이게 부족한 친구라면 지금 실력이 많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 우리 기본서에서 시조하고 가사문학 등 이런 시가문학은 꼭 공부하라고 그랬어. 작품을 알고 가야 돼. 거기 가서 해석할 시간 없어요. 1번 강호가도를 표현했다. 이 상춘곡은 가사문학, 최초의 가사문학은 15세기 때 쓰여졌어. 15세기 조선시대의 즉 4대 부들의 문학의 특징은 강호가도죠. 이 강호가도의 흐름은 조선 전기 4대 부들의 문학의 특징이야. 즉 자연을 즐기고 유교 이념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요소와 유교적 이념을 떠올리는 게 항상 함께 들어있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관동별곡이라고. 여러분들 관동별곡은 누구라도 다 한 번은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보면은 관찰사로 부임받아서 금강산과 동해를 여행하는데 그 금강산을 여행하면서도 임금을 떠올리고 충성된 신하를 떠올리고 또 바다를 보면서도 즉 호연지기를 떠올리고 또 자기가 관찰사로서 열심히 선우훌하게 그런 자세로 관찰사로서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글이 써 있죠. 그 흐름이 바로 조선 전기 문학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관동별곡 하나만 딱 기억을 해놔도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시조나 문학이 갖는 특징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이 상춘곡이란 걸 몰랐다고 하자. 그러더라도 결국 이런 가사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 관동별곡이라는 것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2번, 창작 당시에 가창되었다. 그렇죠. 이 가사 문학은요, 창으로 불려지고 노래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가사 문학이나 시조나 모두 사음보의 노래예요. 다만 시조가 사음보에 정해진 율격 3장 6구 45자에 매여 있다면 이 가사 문학은 비록 사음보의 노래지만 연속체라 산문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문과 산문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조는 서정문학이라고 하지만 가사문학은 뭐라고 그래요? 교술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의 성격과 이야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가사문학은 가창된 것은 맞죠. 그 다음 3번, 연군지정을 노래했다는데 임금을 사모하는 정은 이 상춘곡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상춘곡의 핵심은 풍월주인이라는 단어야. 풍월주인이 무슨 뜻이야? 자연을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지 임금을 그리워함을 노래한 건 아니다. 우리가 연군지정을 노래한 가사문학에 뭐가 있어? 사미인곡, 속미인곡. 즉 정철의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이 아주 대표적인 연군지정을 노래한 거죠. 4번, 가사문학의 효시로 평가된다. 이건 문학사적인 질문으로 상춘곡은 가사문학의 효시야. 주의할 건 상춘곡이 지어진 건 15세기인데 그 표기는 15세기 표기가 아니에요. 왜? 그 글을 다시 수록한 것이 17세기 즉 그 후손이 그 글을 다시 수록을 했기 때문에 표기는 17세기 표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어진 건 15세기에 지어졌고 그래서 주의할 건 이 상춘곡은 그 표기와 지어진 연대가 달라요. 상춘곡이 지어진 연대와 그 표기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질문. 이 상춘곡은 누가 지었죠? 아무 기대 없이 말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대답해봐. 상춘곡은 누가 지었어요? 정극인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 상춘곡이 상춘, 즐길 상자, 봄춘자, 노래곡자.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봄을 즐기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송순이 뭘 지었어요? 면왕정가라는 걸 지었어요. 송순이 면왕정가라는 걸 지었어요. 이 면왕정가는 면왕정이라는 정자의 사계절을 노래한 거예요. 면왕정이라는 정자 주변에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정철이 성산별곡을 지었어요. 이 정철의 성산별곡은 성산 지역의 사계절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이 셋을 우리가
강호가도의 흐름이다라고 해요. 즉 강호가도의 흐름이 이렇게 후대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모두 조선 전기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는 강호가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바로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문학이다. 자, 질문. 가사문학 형성에 기여했던, 영향을 줬던 고려시대 문학이 뭐라고요? 경기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경기체가는 조선시대에 와서도 활발하게 불려지다가 이것이 가사문학이 등장하면서 경기체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경기체가와 가사문학의 차이점은, 경기체가는 고려가요와 마찬가지로 분절체예요. 1절부터 2절, 3절 분절체라면, 가사문학은 보다시피 뭐야? 절의 구별이 없죠. 연속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체가는 분절체의 그 형식은 조선 전기에 들어서면 시조가 연시조가 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짧은 노래는 시조가 담당하고, 조금 2절, 3절이 들어가는 긴 노래는 경기체가가 담당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선 전기로 들어오면서 시조가 이제 2절, 3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경기체가는 이제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거지. 왜냐면 시조가 즉 연시조가 등장함으로써 경기체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1절, 2절, 3절 나누는 형태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경기체가는 결국 그 효용이 다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해서 쓰는 형태로 하자. 그러면서 연속체로 모양이 바뀌었고, 그걸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경기체가가 사라진 데에는 바로 연시조가 조선시대에 등장하면서 경기체가 사라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조선 전기에 연시조가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이제 경기체가는 연시조가 등장하면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경기체가는 가사문학이 탄생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문학사에서 연시조가 등장하는 건 조선 전기다. 그리고 최초의 연시조가 뭐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죠.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등장하면서 즉 이제 연시조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경기체가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고 가사문학이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는 이 가사문학과 그리고 시조문학이 매우 활발하게 즉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전기를 한마디로 운문문학의 시대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다음 본문 잠깐 보죠. 홍진의 묻힌 분내. 홍진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세를 말해. 즉 세상 사람들이여 이 말이야.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여 이 말이야. 인의 생애가 어떠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생애는 자연을 벗하며 사는 삶이야. 자연을 벗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세상에 부딪히며 사는 삶과 세상을 등지고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을 서로 대비하여 바라본 거지. 그러므로 인의 생애가 어떠합니까? 옛사람의 풍류를 미찰까 만미찰까?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이건 결국 자신이 세상을 등지고 자연을 벗하며 사는 삶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거야? 부끄러움을 드러낸 거야? 자신감을 드러낸 거야. 내 생애가 어떠냐? 이렇게 사는 나의 삶이 어떠냐? 하고 자신감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하고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천지간에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한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남자라는 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지만 살림에 묻혀 있어. 이때 살림은 자연이죠. 집안의 가사노동이 아니라 살림은 자연이야. 자연에 묻혀 있는 이 즐거움이죠. 지극한 즐거움. 이 자연에 묻혀 사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말할 것과 모르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많지만 이 자연을 즐기는 이 삶에서 오는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수관모옥을,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이때 벽계수는 말 그대로 지시적 의미, 맑은 시냇물이란 뜻밖에 없어. 황진이의 시조에서 청산이 벽계수야 할 때 그 벽계수는 중의적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맑은 시냇물 두 가지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의 벽계수는 그냥 맑은 시냇물이야. 즉 벽계수를 앞에 두고, 이 알피라는 단어, 이게 지금 중철표기죠.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닌 혼철, 중철표기야. 우리가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아닌 이 과도기의 표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중철 또는 혼철이라고 해. 즉 거듭적기죠. 즉 이 표기에서, 이 중철 혼철 표기에서 이 글이 기록된 당시는 17세기라는 것. 이 노래가 지어진 건 15세기인데 실제 표기 형태는 17세기라는 걸, 그 증거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알피라는 단어예요. 연철한 것도 아니고 분철한 것도 아니지. 그렇죠? 이를 우리가 거듭적기라고 말을 하고, 이 과도기의 표기야. 그래서 문법적으로 위에 알피는, 즉 당시의 표기가 거듭적기, 즉 혼철 표기임을 보여주고 과도기의 표기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즉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서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리에, 울은 울창할 울자고 리는 송리자야. 그러니까 두 번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엄청 울창하다 이 말이지. 울창한 속에 이 말이야.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즉 풍월주인이 되었구나. 풍월주인은 한자 성어야. 즉 자연의 주인이란 얘기고, 곧 자연을 즐기는 자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까지 상춘곡의 서사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사문학은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으로서, 즉 핵심어는 풍월주인. 그러므로 이 글의 필자는 홍진을 떠나와서, 우리가 사는 속세를 떠나와서 이 자연에 묻혀 사는 삶, 이 삶에 대해 즐기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서사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또한 살림, 또 송죽, 그리고 생애, 그리고 홍진, 이 네 단어, 홍진과 생애와 살림과 송죽, 이 네 단어 중 가장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 하면 몇 번? 홍진이 되는 거지. 홍진은 세속적인 삶을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연을 즐기는 것을 말하니까 가장 나머지와 다른 것 하면 즉 홍진이 되겠죠. 이해됐죠? 다음 12번 문제로 갑니다.
이번엔 고쳐쓰기 문제죠. 고쳐쓰기. 자, 고쳐쓰기 문제를 물었을 때에는 무조건 선택지를 먼저 보고 거기서 고치라는 대로 고쳤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1번. 기억은 운송 기능을 위해라는 말은 문장 연결 관계가 어색하니까 운송 기능 때문에라고 고치자. 자, 본문을 가면 바로 이 뛰어난 운송 기능 때문에 지하철은 세계 대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 되었다. 매끄럽죠? 즉 바꾸라는 대로 바꿔서 그냥 읽어보라고. 뭐뭇을 위에와 때문에가 무슨 차이인가 머리로 하지 말고 그냥 바꾸라는 대로 바꿔서 매끄러운지 보라고. 그 다음 2번. 니은은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면 운송한다로 고치자는 거야. 니은의 운송된다를 운송한다라고 고치는 건 이건 문법적으로 달라지죠. 이해돼요? 문법적으로 이건 달라지는 거야. 되다는 뭐야? 피동이고 하다는 능동이야. 그러면 능동인지 피동인지를 결정하는 건 뭐야? 주어지. 그럼 이 글의 주어가 뭐야? 우리가 주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운송하는 거야? 아니지.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운송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대로 둬야지. 우리가 운송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운송되는 거잖아. 정답 몇 번? 2번. 디귿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침으로 삭제한다. 자, 이 말은 통일성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통일성에 위배되므로 삭제한다 이 뜻이거든.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주제는 글의 맨 앞에 있는 대로 바로 지하철은 핵심 교통수단이고 그러나 이는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하철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지금 살피고 있어. 근데 갑자기 밤에 지나는 기차의 불 켜진 창을 보면 낭만이 느껴진다는 건 아주 힘겨운 삶을 사는 애지. 알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이는 빼는 게 좋겠죠? 이 글은 설명의 글인데 갑자기 지나친 정서적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빼는 게 좋겠지. 항상 어떤 말이든 분위기에 어울려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설명의 글이야. 근데 거기에 갑자기 지나치게 정서적 표현이 들어가는 건 글 쓰는 데 있어서 피해야죠. 그렇죠? 4번. 리을은 즉 이렇게라는 말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라고 바꾸자.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앞사람의 피곤한 얼굴뿐이다. 그러자 지하철 안에서는 무신경하게 신문을 들여다보거나 눈을 감고 졸면서 이 좁고 긴 지하 공간을 벗어날 시간만을 가늠하게 된다. 그냥 넣고 매끄러운지 보면 돼요. 그렇죠? 정답은 2번. 자, 13번. 밑줄 친 단어가 문맥에 맞지 않는 것. 대학생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한문으로 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한문은 그 반대가 국문이고 이는 한자로 된 문장이지. 우리가 이름을 쓴다는 건 한자로 즉 이름을 쓴다는 얘기지 한자로 된 문장을 쓴다는 게 아니지. 그러므로 어휘가 적절치 않죠. 한문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한자로 바꿔야죠. 이 한자에 상대되는 게 바로 한글. 그렇죠? 그리고 한문에 상대되는 말은 국문. 2번. 거리에 나가보면 온통 로마자로 쓰인 간판이다. 로마자, 즉 알파벳을 이용한. 그렇다고 외래어 간판도 아니야. 외래어에도 없는 말이지. 그리고 한글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 그대로.
로마자 그대로 옮겨놓은 게 많다 이거야. 3번. 서양의 알파벳과 상대되는 개념은 한글이죠. 그리고 4번. 유학을 다녀온 후 말끝마다 영어를 섞어 쓰는 그는. 영어에 대한 상대적인 말은 뭐예요? 국어죠.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인데 우리는 국어, 한국어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국어의 넓은 개념은 그 나라 말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우리 말을 국어라고 말하는 거죠. 정답은 1번, 14번. 보기에 어느 곳에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는 해보죠. 그가 만든 비밀 조직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의미고 이렇게 비밀로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면 뭐라고 하죠? 발각되다. 그 다음 과학기술이 발달로 산업사회가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감시단을 발족한 거죠. 그러나 발굴은 땅에 들어있던 걸 끄집어내는 거니까 발견하는 것이니까 유물을 발굴했다. 무덤에서 옛 무덤에서 문화재를 발굴했다. 이런 문맥으로 써야죠. 정답은 1번. 15번은 이 김부식의 시는 한시를 한글로 옮겨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한시에 대해 공부를 했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시를 대하듯 보세요. 1번. 외부 상황 묘사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이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그 시선이 외부의 풍경에 있다가 내면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새 속의 나그네는 이루지 않는 것. 올라보니 뜻도 생각도 절로 맑아. 산 모습도 이 가을엔 더더욱 좋고 강의 색도 이 밤에 더욱이 구려. 백조는 높이 날아 사라져가고 외로운 돛담배는 기꺼이 가네. 여기까지는 바깥의 풍경을 쓴 거예요. 즉 서경 바깥의 풍경이 주가 되고 있다면 부끄럽구려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반평생 헛 이름만 찾고 있구나. 이는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서 그만큼 달팽이가 제자리 걸음을 하듯 그렇게 자기가 이룬 것 위에서 나는 한평생을 보냈구나 하는 깨달음을 썼죠. 그래서 한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성경 후정의 구성이에요. 이 노래 역시 성경 후정의 노래로 쓰여져 있고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시를 처음부터 읽고 이 시는 먼저 외부적인 풍경에 시선을 두었다가 곧 내면의 세계로 옮겨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 못해요. 선택지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즉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렸을 때 그 평가를 보고 옳다 그르다는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평가하러 들면 못한다고. 왜냐면 시를 평가하는 데에는 무수한 방법이 있어요. 특히 그 내재적인 걸 바라볼 거냐 아니면 외재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읽을 거야. 그건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문학작품, 특히 시가 나오고 그걸 해석하라고 하면 먼저 해석하려 하지 마. 그리고 먼저 어떤 해석을 못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해돼요? 왜냐하면 평가를 하려면 그 무수한 방법 중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시각으로 읽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출제자가 나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봤느냐? 이걸 장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평가해 놓은 걸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세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읽고 그 출제자처럼 평가하지 못한 걸 절대 무능력하다고 여기지 마라. 알겠어요? 대신 우리는 평가한 걸 판단하는 거다. 알겠죠? 자, 따라 정답 몇 번? 1번이죠. 다음 16번을 보면요. 한자성어인데 지금 질문이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물었어요.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 바다가 뒤놓이며 어룡이 싸우는 듯 병력이 일어난 듯 한마디로 위태롭다는 거죠. 즉 엎친 데 덮친 격 매우 위태롭다는 얘기고 정답 몇 번? 4번 설상가상이죠. 1번의 각주국엄은 융통성 없는 것을 각주국엄 융통성 없는 걸 2번 순망치 않은 매우 긴밀한 관계 매우 의지하는 관계를 말하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얘기니까 매우 긴밀한 관계 의지하는 관계를 말해요. 백년하청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 백년하청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17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이 해결하고자 한 주요한 의문은 곧 주제예요. 이 글이 해결하고자 한 주요한 의문이란 곧 주제야. 왜? 글을 쓴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어떤 문제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사실적인 글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설득하는 글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정서 표현의 글이야. 결국 모든 글쓰기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야. 그러면 이 글의 주요한 의문점이란 곧 이 글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고 글의 주제는 문단의 처음에 있다. 첫 문단에 집중하라. 그리고 항상 다음 문단은 첫 문단을 통해서 다음 문단은 추리하면서 살짝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가장 기울여야 될 노력은 첫 문단에 기울이시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내가 첫 문단에서 파악한 것이 올바른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첫 문단을 보면 사람의 내장기관 중 재생력이 가장 뛰어난 간의 경우 건강한 사람은 간의 절반 정도를 잘라내도 다시 원래대로 재생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나머지 다른 기관들도 어느 정도의 재생 능력이 있는데 밑줄 쳐 가장 중요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글의 화제는 간의 재생이야 뇌의 재생이야. 뇌의 재생이고 뇌의 재생은 안 된다라는 거야.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다음 달라. 그렇다면 왜 우리의 뇌는 원래 재생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이 말은 뭐냐면 뇌세포가 본래 재생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재생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교세포가 방해 공작을 펴서 신경세포의 분열과 재생을 막도록 진화했을까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글의 주된 의문은 뭘 해결하기 위한 거야? 왜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가? 정답 몇 번? 3번. 이해돼요? 다른 세포들은 재생하는데 왜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는 글을 다 읽어야지 알 수 있지만 결국 이 글이 그 이유를 밝히려 하는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읽어봤더니 뭐 때문이래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뇌세포가 막 분열해버리면 그 뇌세포에 남은 흔적이 기억인데 기억이 뭐야? 분열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뇌세포는 재생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이것도 과학이 밝혀낸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 뭐 좌반구는 뭘 담당하고
우측은 뭘 담당하고 전두엽은 뭘 담당하고 또 우리 암기와 관련하여 뭐 해마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담당하고 이거 진리 아니에요. 그냥 현재의 과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겨우 짐작하고 있는 바일 뿐이에요. 사실은 알 수 없어. 그래서 한동안 뭐 해마 학습 그래가지고 그 우리 뇌에 해마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뭐 영양제, 뭐 뇌 반응, 또 전기 치료, 별 거지 같은 방법들이 다 나왔지만 결국에는 어느 것 하나도 보편적인 건 아니지. 다만 현재 과학 수준에서는 그럴 거다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어떤 지각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 분들이나 과학자들이 이것저것 실험을 해서 아마 우리 뇌에는 이런 기능을 어느 쪽이 담당할 거야 하는 거나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뻥이야. 보세요? 둘 다 뻥이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종교학자들 보고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또 종교학자들이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과학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욱더 과학이 발달해도 앞으로 더욱더 종교가 세력을 넓혀가도 이 해결은 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이 신체만큼 밝혀지지 않은 것이 드물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뇌에 관한 건 요새 더욱더 인간이 교만하게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뇌과학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 어떤 작용이 우리 몸에 어떤 행동을 가져오는가 이걸 밝히겠다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왜냐면 그건 전제부터가 우리를 로봇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이 항상 이 우주나 자연도 뭔가 이치가 있을 거야 라고 따져보는 태도를 인간의 몸에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생각은 꼭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알아서 과연 더 나아질 건가? 만약에 인간의 신체에 대한 모든 비밀이 밝혀지면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한 세계로 갈 건가? 나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분명히 어떤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 입맛에 갖는 그런 인간을 프로그램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테고 그걸 과연 누가 제재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화력을 지닌 무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모두들 벌벌 떨죠. 어떤 미치광이가 그 단추를 눌러버릴까. 그렇죠? 모두들 벌벌 떨어요. 그걸 왜 만드냐고. 근데 인간은 그 호기심을 못 버리고 기어이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는 기존에 있는 애들은 뭐야?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러고. 또 없는 애들은 뭐야? 너네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만드느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야. 왜 그걸 만들었을지. 처음에 의도는 좋았죠. 왜? 에너지원이 더욱더 줄어드니까 더 강력한 에너지원을 만들겠다. 근데 그 에너지원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알았고 그럼 문제는 그걸 폐기하면 되는데 인간은 절대 뒤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그 덩어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스님은 과학적 탐구나 호기심이 항상 선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그 어마어마한 결과를 어떤 과학자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호기심에 의해 발견됐지만 그 영향력은 인류 모두에게 미치잖아요. 우리가 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무기를 우리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과학자도 이렇게까지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모두에게 있잖아요. 우리 가끔가다 정말 핵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모두들 벌벌 떨어요. 이건 미국은 안 떨겠어요? 똑같이 자기들도 파괴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또 어떤 미친놈들은 뭐 우주전쟁 일어날 때 쓴다 그러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그 우주인들은 가만히 있겠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왜 들고 있어야 되느냐.
분명히 선한 쪽으로 핵이 작용을 하는데 그걸 또 무기로 만들어서 상대 국가를 위협하는 이런 제국주의들이 존재하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으로 가면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번 문제나 18번 문제나 똑같이 이 글의 주제는 이 질문이에요. 그걸 이렇게 돌려 묻고 있다고. 반드시 우리가 독해 문제 하면 이런 질문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맨 앞에 여러분은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화를 줄 때는 스님이 꼭 그랬죠? 절대 앞을 보면 안 되고 어딜 보라? 뒤를 보라. 이때는 뒤를 봐야 돼. 앞에 읽어봤자 읽으나 마나야. 결국 이 글에서의 핵심은 뒤에 있을 수밖에 없지. 이해돼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으로 가야지. 그런데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의 영광을 셀파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경 덕분에 텐징 노르게이는 그 이름이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셀파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보답한 것이죠. 이후 힐러리 경은 셀파 돕기에 눈을 돌려 히말리아 산골의 학교, 병원, 다리 등을 건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셀파들은 지금도 힐러리 경을 아버지처럼 존경한다고 합니다. 자, 그냥 에베레스트 등정했을 때 늘 산악인만 이름이 날리는데 이 힐러리 경은 자기를 도왔던 그 이름 없는 히말리아의 원주민인 셀파의 이름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에 대한 배려고, 또한 그 사람들은 그 힐러리 경에 대한 거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경외감을 드러냈다는 거지. 따라서 1번 도전 정복 아니죠? 양심 관계없고요. 의지 실천 관계없고 결국 존중과 배려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지. 정답 몇 번? 2번이죠. 그런데 조금 글을 파악하는 독해력이 강한 친구들은 사실 이런 글도 앞에 글을 읽으면서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말하는 건 시험장에서 워낙 짧은 시간에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막 이런 스토리를 읽다 보면 막 혼자 막 산을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상력으로 글을 읽다 보면 자칫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뒷부분을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앞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거를 궁금해야지 그냥 그 등장인물의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19번은 맞춤법 문제죠. 그래서 스님이 자연스러운 것 하고 물었습니다. 자, 1번 목적어가 목이잖아. 그럼 목은 막 여러 개로 늘리니? 아니지? 뭐야? 느리면. 목을 길게 늘리면. 그래서 늘리다가 아니라 뭐야? 느리면. 그래도 160이래. 안타깝다. 자, 그 다음 2번. 지난번 폭우로 산 바위 틈에 좁은 균열이 생겼다. 균열이 뭐야? 금이 간 거야. 파헤쳐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좁다, 넓다란 말을 쓸 수가 없지. 좁다라는 말을 빼버려야지. 그냥 바위 틈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해야지. 다음. 오랫동안 입은 바지가 못에 걸리더니 맥없이 찢어졌다. 찢다라는 말의 피동이 뭐야? 찢어지다고. 또 피동점이사 기를 써서 찢겼다라고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죠? 찢어지다 또는 찢기다. 따라서 찢겨지다 하면 틀리죠. 찢겨지다 하면 이중피동에 오르라 틀리지만, 찢기다 또는 찢어지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3번 정답이죠. 올바른 표현이고요. 4번
우리 사장은 일이 너무나 바빠 작업장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비추다와 비치다는 비추다와 비추다는 어떤 조명을 대상에 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조명을 철수의 얼굴에 비추다, 또는 태양을 돋보기로 어떤 사물에 비추다. 비추다라면, 비치다는 어른거리다, 나타나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지금 문맥을 보면 작업장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건 뭘 비추다가 아니라 비치다라고 바꿔야죠. 즉 우리 사장은 일이 너무 바빠 작업장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는다. 비추다와 비치다의 구별을 묻는 거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 다음 4번. 사전 활용하기 학습활동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일단 이 맞다라는 단어는 맞다 1과 맞다 2는 무슨 관계야? 동음이어. 사전에서 맞다 1과 맞다 2는 동음이어. 별개의 말이고, 다시 맞다 1 안에서 1, 2는 다이어의 관계고. 이해됐죠? 그러면 1번 맞다 2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군. 그렇지. 왜냐하면 무엇을 하고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써놨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맞다 2의 1번의 예로서, 즉 현관에서 방문객을 맞다 라는 예로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군 이라고 추가할 수 있겠다. 틀렸죠? 이때 맞다 2의 1은 사람이나 물건을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 지금 예문으로 나온 추석을 맞아 라는 말은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때를 대한다 라는 뜻이니까 맞다 2에 2에 어울리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답은 2번이죠. 맞다 1과 2는 동음이어다 맞고, 맞다 1의 2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하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앞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에 라는 걸 요구하고, 이는 부사어니까 반드시 부사어를 취하는, 즉 동사다라는 거죠. 특히 조심할 거, 여러분들이 맞다 2가 동사라는 건 쉽게 파악하는데요, 맞다 1이 동사라는 건 사실 의미로만 본다면 이게 쉽게 파악이 안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맞다라는 말, 입맛에 맞는 것도 동사고, 그리고 답이 맞다라는 것도 동사야. 조심할 건 알맞다는 효용사야.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알맞다는 효용사야. 걸맞다도 효용사야. 걸맞은 일을, 걸맞은 직업을, 걸맞다도 효용사야. 그러나 맞다라는 말은 동사야. 그래서 이 맞다가 꼭 형용사처럼, 맞다 일은 자칫하면 형용사처럼 판단하기 쉬운데 동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회 보죠.